2015년 7월 23일 밤 11시 서울 강남구의 한 종합병원 근처 도로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준호는 이날 대한성형외과학회학의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늦은 시간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28세의 준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 이제 막 전문의가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참 의사였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빗줄기가 워낙 거세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어요. 준호는 차량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돌리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상청의 호우경보 발령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때 병원 맞은편 작은 공원 쪽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원 입구 벤치에 사람이 한 명 쓰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누구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차를 천천히 길가에 세웠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적 본능이 작동한 거죠.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근무를 할 때 익힌 습관이었어요. 우산을 챙겨 들고 차에서 내린 준호는 빗속을 뚫고 공원 벤치로 향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벤치에 기대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장 상의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어서 직장인으로 보였지만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준호는 즉시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불규칙했고 체온은 상당히 높았어요. 호흡도 가쁘고 얕았습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고열과 탈수 증상이 심각한 상태였죠. 이 상태로 계속 비를 맞고 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대원 강남구 테헤란로 근처 중앙공원에 의식불명 환자가 있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추정되고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빨리 출동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자신의 우산으로 쓰러진 남성을 가려주었어요. 그리고 의사 가방에서 간단한 응급처치 도구를 꺼내 맥박과 호흡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남성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아보니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로 봐서는 52세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계속해서 박철민의 상태를 지켜보며 응급처치를 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다행히 맥박과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준호는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밝히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박철민은 준호가 근무하는 바로 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간 준호는 응급실에서 박철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각종 검사를 지시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와 함께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폐렴 의심 소견이 보였고요. 당직 내과 의사와 상의한 결과 박철민은 급성 폐렴과 당뇨병 악화로 인한 의식저하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즉시 항생제 치료와 수액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신분증 외에는 아무런 신상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보호자도 연락처도 알 수 없었거든요. 병원 규정상 보호자 동의나 응급의료비 보증이 필요했지만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카드로 응급치료비를 선결제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만류했지만 준호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지금 당장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앞에 두고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룰 수는 없다는 거였죠.
박철민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준호는 밤새 그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항생제와 수액치료 덕분에 혈압과 맥박은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박철민의 개인 소지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이 나왔는데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교 화학과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철민 교수, 이것이 그의 정체였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고 모서리가 해져서 언제 인쇄된 것인지 알기 어려웠죠. 또 다른 주머니에서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철민과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10대 초반 정도의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인과 아들로 보였어요. 하지만 사진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고 가장자리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현재 박철민의 모습과 사진 속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박철민의 옷차림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장 상의와 넥타이는 브랜드 제품이었지만 상당히 낡아 있었어요. 셔츠는 여러 번 세탁해서 색이 바랬고 구두도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교수라는 직책에 비해서는 초라한 행색이었죠. 더 의아한 것은 박철민의 손톱과 피부 상태였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는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흔적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박철민의 신상 조회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해당 대학교에는 현재 박철민이라는 이름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과거 재직 기록은 있지만 몇 년 전에 퇴직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박철민은 현재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준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교수직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가족 사진은 있지만 현재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인 것은 아닐까? 이튿날 아침 박철민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항생제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준호는 자신의 근무 시간 외에도 틈틈이 중환자실을 찾아가 박철민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간호사들도 준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치료비까지 대신 지불하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의사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 환자분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준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의사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누구든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박철민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살짝 뜨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서 안심시켰죠. 괜찮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박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준호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원에서 쓰러져 계셔서 병원으로 모셔왔다고, 폐렴과 당뇨 악화로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이에요. 박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준호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피해를 끼쳤을 것 같다고,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박철민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지 이틀 후 준호는 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철민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준호는 근무를 마치고 박철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박철민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민폐를 끼쳤네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보답은 무슨, 환자분이 건강해지시는 게 가장 큰 보답이죠.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에게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안심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철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에게는 연락할 가족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겠네요. 준호는 박철민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과거 서울의 명문사립대학교 화학과 교수였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처지가 되었는지를 말이에요. 박철민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촉망받는 화학과 교수였다고 했어요. 유기화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대학원생들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중학교 교사였고 아들 민수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죠. 박철민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학회에서도 인정받고 연구비 지원도 잘 받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장래 희망도 과학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5년 전 박철민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료 교수와 함께 진행하던 연구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된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동료 교수가 저지른 일이었지만 박철민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어요. 대학 측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혹만으로도 박철민의 학계 내 평판은 완전히 실추되었어요. 학회에서도 냉대를 받았고 동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봤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후였고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철민은 자진해서 교수직을 사임했어요. 더 이상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수직을 잃은 후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이는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박철민을 믿어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했단 소문이 학교까지 퍼진 거였습니다. 박철민은 가슴 아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면서 물어봤어요. 아빠, 정말 나쁜 일을 한 거야.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결국 2년 전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박철민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후 박철민은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학원 강사, 과외교사, 번역 1등을 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월세도 밀리게 되었고 몇 달 전부터는 고시원조차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철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잘못 살았어요. 무고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한 동료까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조용히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 결과 가족을 잃었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쓰러질 정도가 되었네요. 준호는 박철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선량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스스로 희생하게 되신 거잖아요.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했어요.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다시 살게 되었네요.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교수님,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젊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박철민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교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날 밤 박철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준호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철민이 퇴원하는 날, 준호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배웅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료로 박철민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박철민은 준호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생명을 구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까지 주셨어요. 준호는 박철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힘들 때마다 이번 일을 떠올리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교수님이라면 분명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박철민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박철민은 고향인 대전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박철민이 타고 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준호의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8세였던 그는 이제 38세가 되었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3년 전 자신만의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했어요. 강남 한복판의 10층 건물에 위치한 아름다운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예약이 끊이지 않았어요. 병원 이름은 준호 성형외과였고 직원만 30명이 넘는 큰 규모였습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2년 전 만난 이수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수진은 간호사 출신으로 현재는 준호의 병원에서 행정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30세인 수진은 따뜻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준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어요. 수진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 환자 케어 관련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준호의 환자를 대하는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6개월 전 약혼을 했어요. 결혼 날짜도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의 인생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성공한 의사, 아름다운 약혼녀, 번창하는 병원까지. 하지만 성공 뒤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어요. 준호는 병원 운영과 수술 일정에 쫓겨 거의 매일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응급 환자가 있으면 병원으로 나와야 했어요. 특히 요즘에는 해외 환자들도 많이 찾아와서 더욱 바빠졌습니다. 수지는 자주 준호에게 건강을 걱정한다고 말했어요.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분원 개설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수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어요. 가끔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어요. 수술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준비 중인 결혼과 병원 확장 계획 때문에 병원 검진을 미루고 있었어요. 박철민과의 만남은 이미 준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치료했거든요.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박철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어려운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수술해 주기도 했어요. 10년 전 박철민을 도왔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병원 직원들도 준호의 이런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오후 2시,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환자의 코 성형수술이었는데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 여유 있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날은 광복절이었지만 준호는 해외에서 온 환자를 위해 특별히 수술을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시작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준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손에 힘도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수술을 중단하고 깊게 호흡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었다. 수술실 간호사들이 준호의 이상한 모습을 알아챘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준호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환자를 걱정했습니다. 수술, 환자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몸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수술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즉시 응급 상황을 알렸고 병원의 다른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준호가 쓰러진 환자의 수술은 다른 의사가 마저 완료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준호는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CT 촬영 등이 연달아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응급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수진은 병원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뛰어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제발 괜찮아야 해.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기도했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뇌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뇌의 좌측 전두엽 부위에 약 3cm 크기의 종양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양성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뇌종양이라니 이럴 수가 있나요?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종양의 위치상 수술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고난도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준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수진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단 결과를 설명했어요. 준호 역시 의사였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뇌종양 수술의 위험성과 비용, 그리고 회복 과정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수술비와 치료비였어요. 뇌종양 수술은 수천만 원이 드는 고액의 치료였습니다. 준호의 병원은 잘 되고 있었지만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았어요. 더구나 준비 중인 결혼 비용과 분원 개설 자금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준호가 쓰러진 후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약된 수술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직원들 월급도 계속 나가야 했어요. 갑작스럽게 병원의 주요 수입원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지는 밤새 고민했어요.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준호가 현재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승인이 쉽지 않았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중산층이었지만 이런 거액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보여준 선행과 인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개인들의 기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금액은 1,0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어요. 준호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심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술을 빨리 받지 않으면 종양이 더 커질 수 있었거든요. 의료진은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했어요. 하지만 수술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 일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준호의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수진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오늘 오전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병원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준호 원장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후원자는 현금으로 1억 원을 즉석에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단 자신의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후원자는 김준호 원장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원무과 직원이 말했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자신을 위해 이런 거액을 선뜻 내놓을 수 있을까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입금 확인 결과 돈은 실제로 병원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짜 돈도 아니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송금이었어요. 수지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후원자가 준호의 병력과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원무과 직원은 그 남성이 김준호 원장님이 평소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준호의 수술 일정이 즉시 잡혔어요. 서울 최고의 뇌외과 전문의가 집도하기로 했고 최신 장비를 사용한 정밀 수술이 예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해결된 상황이었어요. 수술 전날 준호는 후원자가 누구인지 계속 궁금해했어요.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떠올려 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의대 동기들도 병원 관계자들도 이런 거액을 선뜻 내놓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누가 됐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오빠를 구해주신 분이니까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수술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뇌외과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어요. 회복 기간만 거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수술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준호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도와주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준호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의사들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10일째 되는 오후 준호가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품격 있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에는 깔끔한 차림의 젊은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병원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성이 입을 열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준호 원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준호는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디서 뵌 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여름비 내리던 밤 공원 벤치에서 쓰러진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혹시 박철민 교수님이신가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철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수가 아니라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철민의 모습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고급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10년 전 공원에서 만났던 그 초라한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박철민은 함께 온 젊은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 민수입니다. 현재 의대 4학년이에요. 박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선생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준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들분이 의대생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철민은 의자에 앉으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고향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박철민은 대전에서 작은 화학 실험실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과거 교수 시절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의약품 성분 분석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100만 원도 벌기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2년 후에는 작은 제약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박철민의 전문성과 성실함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연물질을 이용한 신약 개발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박민수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연구실에서 지내시면서 새로운 약물 개발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결과 3년 전 혁신적인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신약이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박철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직원 500명 규모의 중견 제약회사로 성장했고 해외 진출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박철민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죠? 저도 가끔 꿈인 것 같아요.
10년 전 공원에서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박철민은 2년 전 부인과 재결합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후 먼저 연락을 했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아들 민수도 아버지를 다시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김준호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도 없다고. 그래서 저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박철민은 준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인사차 온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치료비를 제가 지원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익명의 후원자가 교수님이셨던 거군요.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셨던 것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박철민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이름으로 의료봉사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에요. 준호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 거창한 일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박철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말에 동조했어요. 선생님, 저희 가족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박철민은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재단 초기 운영 자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매년 수십 명의 환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특히 준호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다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의료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박철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10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시다니. 하지만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께서 10년 전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철민은 지난 10년간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고, 준호는 자신도 그동안 여러 환자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의사라는 직업의 숭고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박철민은 준호에게 제안했어요. 선생님께서 회복되시면 저희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직접적인 업무는 없으시고 그냥 상징적인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준호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철민과 민수가 병실을 떠나기 전 박철민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10년 전 그 비 내리던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도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교수님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니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 3개월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으로 복귀했어요. 수술 후유증도 거의 없었고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박철민은 약속대로 김준호 의료봉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참석했어요. 준호는 명예이사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했고 박철민은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미루고 있던 한 가정의 어린 아이였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7살 아이의 수술비 전액을 재단에서 지원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어요.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도 성황리에 치러졌어요. 박철민 가족이 주례를 맡았고 재단 관계자들과 많은 환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준호는 신부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도 박 이사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수진도 기꺼이 동의했어요. 민수는 의대를 졸업한 후 준호의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는 아버지와 준호를 롤모델로 삼아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박철민의 제약회사는 계속 성장해서 국내 10대 제약회사 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사업 확장보다는 사회 환원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년 매출의 10%를 의료봉사재단에 기부했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도 전국에 10곳을 설립했어요. 5년 후 김준호 의료봉사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지원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고 많은 의료진들도 재단의 지원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재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요. 박철민은 제약회사 회장으로서 신약 개발에 매진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서 아버지와 은인인 준호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박철민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10년 전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준호는 대답했어요. 교수님, 그때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건 그 후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노력과 의지였죠.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드는 기적.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진정한 기적이었네요. 그리고 이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